서울의 한 동사무소, 늦은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드는 오후입니다. 김영애 주무관은 창가에 놓인 달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군요. 영희는 매년 이맘때면 특별한 봉투를 기다립니다. 20해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같은 날 도착하는 익명의 기부금 봉투 말입니다. 이번에도 올까요? 옆자리에 신입 직원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2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으니까요. 2031만 10원, 단 한 푼도 틀리지 않게 말이죠.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신비로운 기부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누군가 조용히 동사무소 우편함에 봉투를 넣고 가는데 그 안에는 항상 같은 금액이 담겨 있습니다. 2031만 10원.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이 기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누구실까요? 왜 하필 이 금액일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가득합니다. 아마 그분께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부를 하시는 분이니까요. 영희의 말에는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직원들은 여러 추측을 내놓았지만 누구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년 이맘때면 그 신비로운 기부자에 대한 이야기로 동사무소가 따뜻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부금은 항상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전달되었지요. 영희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느새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군요. 하얀 눈송이들이 거리를 덮으며 마치 오래된 비밀처럼 세상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그 익명의 기부자가 어떤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꾸준히 같은 금액을 기부한다는 것은 분명 단순한 선행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을 테니까요. 올해도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니까요. 영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짐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기적을 마주하게 되지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 이 작은 동사무소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곧 더 큰 기적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고급 주택가, 웅장한 저택 안에서 김민호 회장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옛 사진첩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노인이 된 지금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으나 사진첩을 볼 때만큼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아야. 민호는 작은 여자아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3살 난 손녀의 모습에 가슴이 저몄습니다. 20년 전 오늘 그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잃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그날 수아는 집 앞 놀이터에서 잠시 시선을 뗀 사이 사라졌고 그 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회장님, 차 가져왔습니다. 오랜 비서 정 씨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고맙네. 올해도 준비는 다 됐나? 민호는 사진첩을 천천히 덮으며 물었습니다. 네, 2031만 10원 정확히 준비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전달하시겠습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가 사라진 후 그는 수아의 생일을 기억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2003년 10월 10일 수아의 생일을 숫자로 표현한 금액을 매년 기부하는 것이었지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 어딘가에 수아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경찰은 수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갔지만
결국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유괴범의 전화도 몸값 요구도 없었습니다. 마치 수아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지요. 민호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현상금을 걸었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수아가 살아있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명 회장님을 닮아 훌륭한 아가씨가 되었을 겁니다. 정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군요. 수아는 눈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눈송이를 잡으려 했던 그 순수한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시간이 이토록 많이 흘렀는데도 그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가 직접 가겠네.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직접요? 하지만 20년 동안 한 번도. 정 씨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그동안은 항상 너에게 부탁했지. 하지만 올해는 내가 가보고 싶구나.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방울 속에는 20년의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끝내놓지 못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지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직접 기부금을 전달하는 날이니까요.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정 씨가 조용히 알렸습니다. 아니, 오늘은 걸어가겠네. 눈이 좋아. 민호는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흰 눈이 쌓인 길을 걸으며 그는 수아와 함께했던 짧은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작은 손의 온기, 그리고 그날의 끔찍한 기억까지. 민호는 주머니 속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2031만 10원, 수아의 생일을 기억하는 숫자입니다. 동사무소에 가까워질수록 민호의 걸음은 느려졌습니다. 직접 기부하러 간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봉투를 놓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지요. 동사무소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우편함에 봉투를 넣으려는 순간 그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굽히기 힘든 노인의 몸으로 봉투를 주우려 애쓰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 민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유 배달 유니폼을 입은 23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아, 고맙소. 민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여자는 봉투에 적힌 기부금이라는 글씨를 보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더 의미 있겠어요. 민호는 대답 없이 봉투를 받아들고 서둘러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지만 여자의 따뜻한 미소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저도 매일 이 시간에 우유 배달해요. 아저씨도 매일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아니, 오늘만. 민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수라고 해요. 매일 이 동네에 우유 배달하는 지수요. 여자는 밝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민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수라는 이 여자의 얼굴에서 왠지 모를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럴 리가 없지요. 단지 자신의 상상일 뿐입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지수는 밝게 인사하고 우유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지수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기부 행위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수의 밝은 미소가 그의 마음에 오랜만에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지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문득 지수라는 그 여자가 눈길 속에서 우유를 배달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나이에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서 본 무언가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이상하게도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자신도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동사무소 근처를 서성이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김없이 그 시간에 지수는 우유를 배달하며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또 뵙네요. 지수는 민호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냥 아침 산책하는 중이야. 민호는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해요. 지수의 걱정 어린 말투에 민호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딸은 수아가 실종된 후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 해외로 떠났고 연락마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사업의 성공에 큰 부를 이루었지만 정작 가족은 모두 잃은 셈이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아침 산책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지수가 우유를 배달하는 동안 그녀와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수는 20살 때부터 혼자 살아가며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우유 배달을,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했지요. 힘들지 않아? 민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가끔은 힘들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였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랐으니까요. 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모르겠어요. 제가 태어난 곳도 부모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죠. 그냥 버려진 채로 발견됐다고 해요. 그 말을 듣자 민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그의 손녀 수아도 지금쯤 지수처럼 혼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지수가 우유를 배달하다 넘어지자 민호가 황급히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수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가 코트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작은 별 모양의 목걸이였는데 한쪽 끝이 살짝 깨진 모양이었습니다. 이 목걸이, 어디서 얻었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요? 제가 발견됐을 때 제 목에 걸려있던 거래요. 제 유일한 소지품이었죠. 지수는 목걸이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20년 전 수아의 3번째 생일에 그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준 맞춤 목걸이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별 모양의 펜던트, 그리고 수아가 한번 떨어뜨려 깨진 적이 있던 한쪽 끝. 실수로 인한 그 작은 흠집까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지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 민호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기적이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민호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수아의 3번째 생일 사진,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바로 그 별 모양 목걸이.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목걸이가 수아의 것과 같다는 사실이 그를 뒤흔들어 놓았지요. 하지만 경솔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비서 정 씨에게 비밀리에 지수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찾아오게. 특히 그녀가 발견된 시기와 장소, 그리고 고아원 기록까지.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정 씨는 일주일 후 한 폴더를 들고 민호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박지수 씨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폴더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지수의 기본 정보가 있었습니다. 출생일은 불명, 추정 나이 23살. 2003년 12월 26일 서울 강북구의 한 버려진 건물 앞에서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나이는 약 3살로 추정.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아가 실종된 것은 2003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발견된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지요.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발견 당시 소지품은 무엇이 있었나?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작은 별 모양의 목걸이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아이가 심한 외상과 저체온증 상태였으나 옷은 깨끗하고 따뜻했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두고 간 것처럼요.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증거가 그의 예감을 확인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 아이. 지수에게 특별한 신체적 특징이 있었나? 정 씨는 잠시 서류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3개의 점이 삼각형 모양으로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아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특별한 표식이었지요. 그것은 그의 가족에게 내려오는 특이한 유전적 특징으로 민호 자신에게도 있었습니다. 내 손녀를 찾았어.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 씨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인해야 해. 기필코 확인해야 해. 민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 지수가 우유를 배달하는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나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수야,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내가 너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목걸이, 그리고 내가 발견된 시기와 장소. 모든 것이 내가 20년 전에 잃어버린 손녀와 일치해.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김민호라고 해. 20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3살 배기 손녀 수아를 잃었어. 내가 발견된 시기, 내가 가진 목걸이. 모든 것이 일치해.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저씨, 그게 무슨... 저는 그냥 고아예요. 전 가족도 없고 아무도 절 찾은 적 없어요. 하지만 내 오른쪽 귀 뒤에는 3개의 점이 삼각형으로 있지. 그건 우리 가족의 특별한 표식이야. 지수는 놀란 눈으로 자신의 귀를 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혼란스러움이 읽혔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귀 뒤를 만지며 민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제 귀 뒤의 점을.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 손녀도 똑같은 점이 있었어. 아니, 내가 내 손녀야. 내 피가 흐르는 증거지. 민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노인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니 믿기 어려웠지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전 가족도 없고 아무도 절 찾은 적 없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지수의 반응을 이해했습니다. 20년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그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야, 내 말을 믿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거야.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도 사실 자신의 뿌리에 대해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밤을 내 부모님은 누구일까? 라는 생각으로 뒤척였으니까요. 하지만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정말 할아버지의 손녀라면요? 그럼 왜 이제야 저를 찾으신 거죠? 지수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찾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 20년 동안 매일 널 생각했단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스쳐 지나갔던 거지. 다음 날 두 사람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렸지만 그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지만 지수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 두 분은 직계 혈족 관계가 맞습니다. 박지수 씨는 김민호 씨의 손녀가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20년간 가슴속에 품어온 그리움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민호는 서둘러 그녀를 따라 나섰지만 지수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수아야. 민호는 그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은 유괴된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3살 이전의 삶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끔 꿈에서 보는 따뜻한 미소와 포근한 품의 기억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자신의 이름이 수아라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진짜 가족이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수는 목에 걸린 별 모양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목걸이가 그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것이군요.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지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민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기분일지 상상할 수 있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지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둘러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3살 때까지의 사진이야. 지수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작은 여자아이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그리고 그 옆에는 더 젊었던 민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인가요?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내 3번째 생일 파티 사진이야. 그날 내가 너에게 그 별 모양 목걸이를 선물했지.
민호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했었어. 지수는 말없이 사진을 계속 넘겼습니다. 해변에서 모래성을 싸는 모습,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까지. 그 모든 사진 속에서 작은 수아는 항상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의 빛이었어. 항상 웃고 노래하고 춤추던 아이였지.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내가 사라진 날,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어떻게 실종된 건가요? 지수는 마침내 물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잠시 시선을 뗀 사이에 수아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유괴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몸값 요구도 없었습니다. 마치 수아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지요. 그 후로 나는 널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현상금을 걸고. 하지만 소용없었지.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매년 내 생일을 숫자로 표현한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었어. 2003년 10월 10일, 2031만 10원. 그렇게라도 내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기부금이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지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늘 들어왔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익명의 기부가 사실은 자신을 향한 할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이었다니. 할아버지. 지수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친숙한 단어였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지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내 수아, 내 소중한 손녀. 널 20년 동안 찾아 헤맸단다. 지수는 민호의 품 안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리워했던 포근함 같았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없지만 그녀의 몸은 이 품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제가 정말 수아인가요? 지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 넌 내 손녀 김수아야.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맨 기적이지. 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수, 아니 이제는 수아라고 불러야 할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새로운 가족에 대한 설렘, 그리고 지난 20년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것에 대한 슬픔이 뒤섞였지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면 돼. 나는 그저 너를 다시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민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살아도 좋고 지금처럼 내 삶을 살아도 좋아. 나는 그저 내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삶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찾아온, 아니 되찾은 가족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안 될까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에겐 이제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틀 후 수아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저택 앞에 서자 그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태어나고 3살까지 살았던 집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긴장하지 마. 그저 내 집일 뿐이야. 민호는 따뜻하게 손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비서 정 씨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수아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아 아가씨. 정말 수아 아가씨 맞군요.
정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20해 전 세 살배기 수아를 안아주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수아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꾸었던 꿈을 다시 꾸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민호는 손녀에게 집을 구석구석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방 앞에 멈추었습니다. 이곳은 내 방이었어. 우리는 20년 동안 이 방을 그대로 보존했단다. 문이 열리자 수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작은 소녀의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핑크색 침대, 작은 책상, 그리고 수많은 인형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서 살았던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내가 가장 좋아하던 공간이었지. 민호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작은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내 보물 상자였어.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모아두었지. 수아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장난감들, 예쁜 리본들, 그리고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들은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행복한 시절의 증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제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슬퍼졌습니다. 내 엄마, 내 딸은 내가 사라진 후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결국 해외로 떠났고 연락이 끊긴 지 오래야. 아마 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알면 돌아올지도 모르지.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실종이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수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순간, 첫 단어를 말했을 때, 그리고 항상 별을 좋아했던 이야기까지. 그녀는 점점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습니다. 수아가 실종된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었지요. 민호는 여느 때처럼 기부금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도 기부하실 건가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찾으셨잖아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지만 이제 이 기부는 단순히 너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적을 기념하는 의미가 되었어.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이야. 수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처럼 가족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올해부터는 제가 함께 하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민호와 수아는 함께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익명이 아닌 당당히 자신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들어서자 영희 주무관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손님이라니. 그녀의 시선이 수아에게 향했습니다. 지수 씨, 여기는 어쩐 일로? 안녕하세요, 영희 씨. 수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으로 왔어요. 민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호입니다. 20년 동안 익명으로 기부를 해왔죠.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당신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익명이 아닙니다. 민호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녀와 함께 왔습니다. 수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올해부터는 저도 같이 기부할래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영희와 직원들은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20년간의 익명 기부 뒤에 이토록 아름다운 사연이 숨어 있었다니. 밖으로 나오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하얀 눈송이들이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진짜 기적이죠? 수아가 하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 수아야. 진짜 기적은 우리가 만든 거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낸 우리의 의지가 만든 기적이지.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20년간 이어진 기부가 마침내 손녀를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만드는 것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와 사랑입니다. 진짜 기적은 우리가 만든다. 수아와 민호는 함께 속삭였습니다. 지난 20년의 슬픔과 그리움이 마침내 기쁨과 희망으로 변한 순간, 서울의 작은 동사무소 앞에서 잃어버린 기적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